황 사장은 상주가 딸 하나뿐인 집치고는 손님이 북적인다며 제일처럼 싱글벙글이었다. 가끔 들여다보는 황 사장은 몰랐다. 손님은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박 선생이나 상욱 씨처럼 하루에도 대여섯 번 오고 또 오거나 온 이후 계속 자리를 지키는 손님들이 많을 뿐이었다. 아버지 손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내 손님들도 많지는 않았으나 온 손님들은 오래 자리를 지켰다. 덕분에 접객실이 늘 북적북적했다. 별게 다 담는 모양이었다. 사촌들 세 테이블, 외가 한 테이블, 아버지의 옛 동료들 두 테이블, 박 선생이 어미새처럼 물어나르는 3호 동창회와 구렛사람들, 서로 얼굴을 아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대체로는 알지 못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세월이었다. 3호 동창들은 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했고 빨치산 어른들은 청춘을 함께했다. 곡성 가톨릭 농민의 구례 민노당원들은 감옥에서 출소한 아버지가 이 세상과 어우러지며 만든 인연이었다. 평생 군인으로 교련선생으로 그리고 조선일보 애독자로 살아온 박선생 같은 이와 빨치산 동료들은 아버지 외의 어떤 접점도 없었다. 아니 그 시절에 서로 총을 겨눈 사이였다. 아버지와 오랜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낸 사람들 사이에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축소판을 보는 기분이기도 했다. 다만 아버지의 지인들은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와는 달리 언성을 높여 성토하는 대신 서로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들 방식대로 아버지를 추도하는 중이었다. 묘하게 평화로웠다. 어쩌면 죽음으로써야 비로소 가능한 평화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적당히 분주하고 평화로웠다. 저녁 무렵 작은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내내 술을 마셨는데도 취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장지는 어쩌기로 했냐? 화장해서 수목장 하기로 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술잔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다. 자개 땅을 두고 화장은 무신? 아이고 작은 아베 폴세 노망 났는갑네. 땅이나 아니나 손바닥 맨치나 됐는데 야 혼사 치른다고 싹 다 퍼라먹었제라. 큰언니가 촉새처럼 끼어들다가 앓는 소리를 했다. 둘째 언니가 허벅지를 꼬집은 것이다. 아이 강산이 배내도 두 번은 더 배날 세월인데 무엇이 어쩐다고 나는 입도 뻥끗을 못하게 하냐. 되레 큰언니가 성질을 냈다. 작은 언니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큰언니를 맞고 내 눈치를 보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 시절부터 꼬박 8년을 만난 선배였다. 판사가 꿈이었던 그를 아버지는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그는 방학 때마다 제 집인 듯 반내골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숫제 법전 보따리를 싸들고 내려와 방학 내내 묵고 가기도 했다. 반내골 친척들은 그를 장서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말했다. 큰일 한 놈인께 네가 놔줘라. 큰일 할 놈이 뻘괭이 사이가 되면 그날부턴 팔다리가 묶여볼 것이다. 지금 꺼정은 애기들 연애인 게 아무 말 안 했다만 우리가 너무의 인생을 망쳐서야 쓰겄냐.
자신을 빨갱이라 일컬으며 빨갱이 딸인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큰일 하도록 놓아주라는 것이었다. 결혼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하지 않을 때였다. 그 무렵엔 부모와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말에 다시 어깃장이 났다. 그래서 길을 쓰고 그를 만났다. 사귄 지 5해가 지났을 즈음엔 아버지에 대한 오기로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나 때문에 판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귄 지 8년 만에 청혼했다.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한 날, 그는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약속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다. 상견례를 치르고 식장을 잡고 첫 청첩장을 돌렸다. 사달이 난 건 결혼식 전날이었다. 그의 집에서 자고 같이 식장으로 이동하기로 한 친구가 술김에 부모님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고만 것이다. 그 친구가 어찌나 놀랐는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했다. 밤 12시였다. 부모냐 여자냐 결정을 하라며 아버지가 식칼을 당신 목에 겨누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울고만 있다고. 심파도 그런 심파가 없었다. 결정은 내가 했다. 자정 넘은 시간에 전화로 이유 불문, 결혼 취소를 통보하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억울하지는 않았고 차라리 홀가분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그가 감당을 하든 안 하든 평생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죄책감을 아는 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젊었고 시절은 좋아졌으며 나에게는 달리 살 여러 길이 놓여 있었다. 이 길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는 작은아버지의 시절은 지난 지 오래였다. 가뿐하게 까맣게 잊었는데 어찌됐든 빨치산의 딸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나 파란만장했다. 위약금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긴 했지만 논 몇 마지기 판 돈은 고스란히 남아 내 전셋값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빨치산 부모 덕을 본 적도 있었다. 그 종잣돈이 없었다면 서울에서 방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가니? 내 땅이 있는디 혈육 함정 없는 짠한 사람 맨키 왜 화장을 하냔 말이다. 아까 본께 대꼬치 맨키 말라갔고 타도 안 껐드만.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베가 큰 마음을 잡수셨네. 그러면 어따 머시면 쓰겄어. 집어놓은 네가 있어? 또 큰언니가 나섰다. 우떼들 산소가 사방에 흩어져 있은께 맹절마동 너희들이 고상이나 진작부터 가족묘를 맹글라 했다. 이리 급히 가실 줄 알았으면 쪽갓 허들렀을 것인데. 시방은 터만 다져놨는데 어른들 모시기 전에 성부터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우리 반박 가상에다 묻었다가 한두 해 안에 가족묘 맹글문 글로 모시면 안 쓰겄냐. 역시 세상은 모르는 일투성이다.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작은 아버지가 죽을 준비를 저렇게 야무지게 하고 있는지 몰랐다. 아가 작은 아베가 큰맘 잡수셨은께 그리 허자에 그래도 혈육인데 한꺼에 묻히면 안 좋겠냐. 아버지는 혈육들과 한자리에 오순도순 묻히고 싶을까? 반내꼴로 돌아와 살면서 친척들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았으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뼛속까지 유물론자였으니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의 뜻은 알 길이 없고 나는 백운산에 모시는 편이 한결 나았다. 아버지 가고 어머니 가면 반내골 찾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부모 세대가 가고 나면 사촌이라도 남남이 될 터였다. 자주 오지도 못할 길 친척들에게 내 일을 떠맡기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 그랬으니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너그 아베는 살아서도 혈육 등지고 동무들 찾아가등만 죽어서도 동무들이 먼첨이라냐? 작은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벌떡 일어났다. 혈육 등지고 찾아갔던 동지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너그 아벤께 네 맘대로 혀라. 언제는 내 성이었가니? 나 대신 큰언니가 불이 나게 작은 아버지를 쫓아나갔다. 어디 그런 뜻이겠소. 시집도 안 간 딸 자석 하나뿐인께 그 깔끔한 성질에 폐 안 끼칠라고 그랬겠지다. 시집 안 간 딸 자식에게 언니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비수가 꽂힐 때 알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족을 등지고 사회주의에 몸담았을 때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혈육을 뿌리치고 빨치산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첫 걸음은 무거웠겠고 산이 깊어질수록 걸음이 가벼웠겠구나. 아버지는 진짜 냉정한 합리주의자구나. 나는 처음으로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들은 저녁을 먹자마자 잡아놓은 숙소로 향했다. 노인네들이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만 해도 힘에 부쳤을 터였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던 학수가 휘적휘적 혼자 돌아왔다. 쉬지 뭐하러 또 왔어? 밤 8시 서울 손님들과 노인네들이 모두 돌아간 접객실은 오랜만에 한가졌다. 언니들 몇은 벽에 기대 자울자울 졸고 있었다. 언니들이라고 젊지 않았다. 오늘은 언니들도 집에 가서 쉬려 할 참이었다. 영감님들 다 주무시는디 나 혼자 심심허자네. 아버지도 보고 잡고. 테이블에 홀로 앉은 학수가 웬일로 깡소주를 들이켜기 시작했다. 깡소주 한 잔에 아버지 영정 한 번. 학수는 아버지 사진이 구두쇠집 천장에 걸린 굴비라도 되는 양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 도토리묵과 수육을 챙겨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나와 아버지처럼 수육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우리 식성과 같은가 싶어 제법 알싸하게 매운 꽈리고추 조림을 그의 앞에 놓았다. 한 젓갈 입에 넣었던 그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매운 것 좋아하는 식성은 아닌가 보았다. 역시 남은 남이었다. 소주 한 병을 순식간에 비운 그가 술기운 하나 없는 맹랑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나를 윤학수 씨라고 불렀네. 암만 말을 놓으시라고 해도 절대 안 놓트마. 몇 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윤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저 생태탕 사건이 있기 전이었다. 언제부터 학수야 했는가 아는가? 당연히 알 리가 없었다. 나는 늘 바빴고 내 딴에는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고향에 자주 내려오기 어려웠다. 학수는 그 무렵 일주일이 뭐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원제 한번 왔는데 아버지 이짝 볼따구에 상처가 났더만이 무신 상처냥께 자전차 타다 자빠졌다대. 근데 앞만 봐도 자빠져서 난 상처가 아니여.
꼭 맞은 상처 멘트키더라고. 누군가에게 맞은 게 분명하다고 확신한 학수가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섰다. 은행으로 달려간 학수는 50만 원을 5만 원으로 뽑았다. 그걸 20과 30으로 나눠 두 개의 봉투에 담고 노인정으로 달려갔다. 그 무렵 아버지는 노인정에 자주 드나들었다. 나는 몰랐다. 사모 시계방에나 다니는 줄 알았다. 무슨 일이가 싶어 놀란 아버지도 자전거를 타고 학수를 뒤쫓았다. 기세 좋게 노인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학수는 양허리에 떡하니 손을 짚고 소리쳤다. 누구요? 서너씩 모여 앉아 10원짜리 화투를 치던 노인네들이 화들짝 놀라 학수를 주시했다. 학수는 185센트의 히말라야 등반과 스킨스쿠버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의 소유자인데다 한때 장군을 꿈꾸고 육사에 진학하려 했다가 보기는커녕 들은 적도 없는 막내 작은 아버지가 여순 사건 때 행방불명된 탓에 좌절되고만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 구례 바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분깃탱천한 체구에 벙찐 노인네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학수만 바라보는 동안 자전거로 뒤쫓아온 아버지가 헐레벌떡 등장했다. 학수는 아버지를 자기 앞으로 내세웠다. 우리 아버지 이리 맹근 사람이 누구요? 존말할 때 나오시오. 나가 어른이고 자시고 다리 몽댕이를 10조각으로 부사불란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란 아버지도 말을 잃었다. 누구냐고 말을 허랑께? 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대? 아들인갑제. 아들은 무슨 딸 하나밖에 없는디. 그러면 사인가? 사위는 무신 공부하다 홍기를 놓쳐갖고 안즉듯 처녀라등마. 문자 그대로의 처녀는 아니지만 결혼은 안 했으니 어쨌든. 그러면 누군디 저랴? 승계둔 아들인갑제. 아부지래자네. 고시랑 거이는 노인네들을 노려보며 학수가 다시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 이리 맹근 사람 나오란 말이요. 누구라도 갈채만 주시오. 학수가 왼쪽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누구든 갈채만 주면 나가 사례를 톡톡히 할라요. 누구요? 어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이리 맹글었소? 그러자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구례에는 읍사무소 부근에 감나무가 많이 심겨 있었다. 그골 노인정에서 따기로 양해가 된 모양이었다. 당대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감을 따러 나무에 올랐던 아버지가 떨어져 아스파트에 얼굴을 찢은 것이었다. 그 말이 학수의 화를 더 돋웠다. 씨부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타? 나도 놀랐다. 아버지가 아니라 학수 때문에. 전에 몇 번 만난 학수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쌍욕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누가 시켰까니? 여기저기서 노인네들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나도 안다. 아버지는 누가 시켜서 나무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원했을 게 분명했다. 아버지는 누가 등쳐먹는 호구가 아니라 자원한 호구였다. 학수 또한 모르지 않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탱천한 연기를 서슴지 않은 학수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지만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구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관리인이던 시절 아침 도시락을 나른 적이 있었다.
아들뻘의 남자가 아버지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 제 차의 범퍼를 긁었다는 이유였다. 비싼 월급 받으며 일을 이따위로 하냐. 범인을 잡든가 당신이 돈을 물어내든가 하라고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속에서 열불이 치솟았으나 나는 차마 그 현장에 끼어들지 못했다. 고개 숙인 아버지의 뒷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 온 길을 되짚어 돌아갔을 뿐이다. 나는 왜 학수처럼 나서지 못했을까? 내 부모는 평범한 민중이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이니 범속한 일상사에 좌우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도 없고 배짱도 없어 일부러 피했던 것일까? 어쩌면 그 정도 세상사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도. 그날 학수는 높이 치켜들었던 20만 원을 노인정에 쾌척했다. 그리고 더 두툼한 봉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 뭔 일 있으면 밤이고 새복이고 전화하시오. 나가 만사 제끼고 불이 나게 달래와서 싹 다 아작을 내불란께.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몇 번이나 주워거렸다. 자전거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다. 학수야. 아버지에게 처음을 이름으로 불린 학수는 아이처럼 신이 났다. 아버지 만난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 밥 먹으러 가자.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학수를 데려갔다.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었지만 그때까지 집에서 밥을 먹인 적은 없었다. 척추 협착증이 심한 데다 손님 하나 오면 접시까지 접대용으로 싹 다 새로 꺼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어머니를 배려한 까닭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학수에게도 소주를 한 컵 가득 따라 권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술 잡수는 것을 그날 처음 봤구마. 참말로 좋아하시대. 아버지는 어떤 자식을 원한다 표현한 적이 없었고 내게 서운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날 아버지는 행복했을 것 같았다. 불악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식이고 나발이고 내 뒤에 이렇게 듬직한 자식이 있다. 그걸 모두의 앞에서 입증한 셈이니 어느 아버지인들 행복하지 않았으랴. 학수는 노련한 사람이다. 아버지처럼 컵에 술을 따라 들이켜는 학수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수는 지금 옛 추억을 상기하는 척 저 혼자 잘난 나에게 엿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대체 어떤 딸이었냐고. 어떤 딸인지 어떤 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했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나는 평생을 바쳤다.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중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말에는 빨치산이 부모라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 부모에게도 마땅히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만큼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가 무거웠다고. 나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변명을 들을 아버지는 이미 갔고 나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그 사실이 뼈아파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아버지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음이었다. 아버지 가는 길에까지 나는 고작 그 정도의 딸인 것이다. 그런 나를 생판 남인 주제에 친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던 학수가 아버지처럼 무심한 눈으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에는 나와 아버지뿐이다. 같이 있어 주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돌려보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학수도 괜찮겠는가 조금 다정해진 눈빛으로 묻고는 고개를 끄덕이자 돌아섰다. 인구 2만 7천의 구례에는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아 오늘 이 장례식장의 손님은 아버지 하나였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에는 냉동고에 있는 아버지와 나 정말로 둘뿐인 것이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온 뒤로 처음이었다. 무섭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1980년 8월 15일. 어머니와 나는 그날 새벽부터 광주 교도소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나온다던 아버지는 플라타너스 그림자가 손바닥해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과 비슷한, 어쩌면 조금 다른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하나둘 사라지고 정문 앞에는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말을 하려는 찰나 육중한 철문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머리를 빡빡 민 누가 봐도 죄수 같은 눈빛만 형형한 한 남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작 6년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국민학교 4학년이던 나는 가슴이 봉긋해져서 브래지어를 하고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이 되어 있었다. 내 앞에 선 아버지가 처음 본 남자처럼 낯설었다. 아버지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는 허수아비처럼 아버지에게 몸을 맡긴 채 더워 죽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그런 생각들로 민망함을 덜어냈다. 그때 아버지는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아득해졌다는 걸. 그날 우리 가족은 구례로 와서 친지들과 자장면을 먹고 누구 생각이었는지 사진관에 가서 고상욱 출소 기념이라는 큰 글자가 박힌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 옆에 선 나는 그 순간이 못 견디게 어색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물론 아버지는 그때도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사시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김밥을 싸고 참외 몇 개와 포도를 챙겼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영곡사 앞 계곡이었다. 왜 하필 그곳을 찾았는지는 모른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훌렁훌렁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얼음장 같은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나는 민망하여 반대쪽으로 돌아앉아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았다. 우리 가족 최초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다. 처음인 것은 그렇다 쳐도 마지막이 된 것은 아마 그날의 숨막히는 어색함 탓이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가 출소하고 며칠간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렇다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원래 아버지는 누구나와 무람없이 말을 잘 나누고 주제만 주어지면 몇 시간이고 대화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와도 예전에는 그랬다. 다만 어색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훌쩍 커버린 딸이 어렵고 낯설었던 것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딸이 빼앗긴 6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일상이 점차 회복되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은 친밀함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나는 늘 그 이전의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미친 듯이 페달을 밟던 어느 가을날이 지각인 줄 알고 엉엉 울며 뛰어 들어간 교실에는 가을 오후의 햇살만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낮잠에서 깨어난 나를 다음날 아침이라고 원껏 꼴린 아버지는 잔뜩 뿌리 난 내 손에 햇살처럼 고운 홍옥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가 시리도록 새콤한 홍옥을 베어물며 돌아오던 심장로에는 키 큰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산들거렸다. 또 그리운 어떤 날 장애간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어머니는 쌀이 아까워 누룽지를 두툼하게 눌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약하게 부를 때 누룽지를 두툼하게 눌렸다. 아버지가 공처럼 말아 내 손에 쥐어진 누룽지는 내 얼굴만큼 컸다. 어머니 밥을 아랫목에 묻어둔 아버지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무등 태웠다. 아버지 무등을 타고 어머니 마중 나가는 길. 때로는 한방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딧불이 총총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둘이 있는 시간이 하도 재밌어 나는 어머니가 늦게 왔으면 이제 막 토금리 갈림길에 접어들었으면 싶었다. 내 바램대로 어머니가 유독 늦은 날이 있었다. 우리는 토금리 갈림길 너머까지 마중을 나갔다. 1시간 남짓한 길이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내 발이 땅을 딛게 하지 않았다. 갈림길을 지나 조금 더 걸었더니 갑자기 환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다. 저게가 어딘 중 아냐? 당연히 몰랐다. 대낮같이 환한 밤은 처음이었다. 저게가 응암동이여, 응암동. 응암동은 내가 좋아하는 막내 외삼촌이 사는 곳이었다. 나는 아버지 어깨 위에서 신이나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어딘디? 저게 오른쪽에 젤로 환한불 보이지야? 거그가 삼촌 집이여. 봐봐라. 삼촌이 시방 이맛박에 희컨 수건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자네? 눈을 비비고 아무리 봐도 수건을 두르고 공부하는 삼촌은 보이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인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나는 눈을 가르스름하게도 떴다가 왕방울만하게도 떴다가 삼촌을 보려고 길을 썼다. 우리 아리도 삼촌 맨키로 열심히 공부여서 서울대 갈 거지? 이 가느스름 뜬 눈 사이로 불빛을 등진 채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나타났다.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어머니 걸음이 비틀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얼른 내려놓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나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간 아버지가 서운해서 나는 목총 놓아 울었다. 목에 걸린 누룽지를 뱉어내며 설게도 울었다. 어머니가 등을 내밀어도 고개를 설레설레. 결국 한 손에 어머니 짐을 받아든 아버지가 나를 등에 업었다. 그제야 나는 울음을 그쳤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등을 자장가 삼아 나는 까무룩 잠들었다. 한 손으로 받치기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치켜 올리는 통에 잠시 잠에서 깼다. 딴 집 애기들은 엄마가 제일 좋다는디 우리 아리는 당신이 최고인갑소이. 하모 우리 아리한테는 나가 제리제. 당신보단 나가 제리여. 아이고 좋겠소. 당신이 1등이라. 왜 나가 1등일 줄 안가? 당신이 만날 놀아준께 그지다. 아니요. 나가 맹근 누룽지가 자네 것보단 10배는
크거든. 우리 아리가 누룽지라면 환장을 허자네? 아닌디? 누룽지 안 줘도 아빠가 최곤디? 잠결에 중얼거렸고 아버지는 하하, 밤하늘이 시끌쩍하게 웃어 젖혔다. 사무치게라는 표현은 내게는 과하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야말로 긴긴 밤마다 그런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으리라. 그 당연한 사실을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야 겨우 깨닫는 못난 딸인 것이다. 아빠, 나는 들을 리 없는 유물론자답게 마음 한 줌 남기지 않고 사라져 그저 빛의 장난에 불과한 영정을 향해 소리내 불렀다. 당연히 대답도 어떤 파장 따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영정 속 아버지가 이틀 내 봤던, 아까도 봤던 영정 속 아버지가 전과 달리 그립던 어떤 날들처럼 친밀하게 느껴졌다.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 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 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나는 냉정한 합리주의자 아버지의 딸이니까. 이제 곧 아버지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을 테니까.